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의 조수빈입니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스토킹하던 동료 여성을 살해한 범인 전모 씨의 혐의가 살인에서 보복살인으로 변경됐습니다. 재판을 받게 만든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 사전에 계획하고 실행까지 한 정황이 그만큼 명백하다는 뜻이겠죠. 새로운 저희 취재 결과도 있습니다. 범행을 벌이기 30분 전 살해범은 피해자와 거의 스칠 만큼 가까이서 지켜봤다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먼저 전민영 기자입니다. 신당역 화장실에서 20대 영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스토킹 살해범 전모 씨. 피해자한테 하실 말씀 없으세요? 죄송합니다. 경찰은 전 씨의 혐의를 일반 살인이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으로 변경했습니다. 피해자 근무 일정을 사전에 파악하고 범행 도구를 준비한 점 등 보복범죄 계획 정황이 충분하다 본 겁니다. 전 씨가 피해자를 살해하기 30분 전에도 피해자를 한 차례 마주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화장실 앞에서 기다리던 전 씨 앞으로 피해 여성이 지나간 겁니다. 당시 두 사람 간의 대화는 없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전 씨는 30분 뒤 피해자를 두 번째 마주쳤을 때 화장실로 뒤따라가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전 씨는 경찰 조사에서 처음 마주쳤을 때만 해도 범행을 고민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범행을 실행에 옮기기로 결심한 시점에 대한 전 씨 진술도 나왔습니다. 최근 경찰 조사에선 범행 2시간 전인 저녁 7시쯤 실행을 결심했다고 말한 겁니다. 실행을 결심한 시점을 늦춰 계획성을 최대한 부인하려는 의도란 분석도 나옵니다. 전 씨는 1심 재판 선고를 앞두고 압박감이 심했다고도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전 씨 집을 압수수색한 경찰은 태블릿 PC와 외장 하드를 확보해 증거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전 씨의 신상 공개 여부는 모레 결정됩니다. 채널A 뉴스 전민영입니다. 이렇게 스토킹 살해범은 한사코 계획살인이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나온 수사 결과는 범인의 말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이 문제 잠시 후 전문가와도 더 짚어보겠지만요. 이 계획살인을 뒷받침할 정황이 또 있습니다. 피의자 전 씨가 살인을 저지르기 8시간 전 계좌에 넣어둔 현금 1,700만 원을 전부 인출하려고 했다는 건데요. 대체 의도가 뭐였겠냐는 겁니다. 김지은 기자입니다. 스토킹 살해범 전모 씨가 은행 현금 자동 지급기에서 예금을 인출하려 한 건 지난 12일 오후 1시 20분쯤. 신당역에서 피해자를 살해하기 8시간 전이었습니다. 전 씨는 자신의 집 근처 은행 현금 지급기에서 현금 1,700만 원을 인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인출 가능 한도가 넘어 실제로 돈을 찾진 못했습니다. 인출하려 했던 돈은 전 씨 예금의 거의 전체에 해당하는 액수. 경찰은 범행 전 예금을 모두 찾으려 한 게 범행 뒤 도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가 아닌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전 씨는 경찰 조사에서 돈을 부모님께 드리려고 했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전 씨가 예금을 인출하려 한 날은 자신의 1심 재판 선고 하루 전이기도 합니다. 선고를 앞두고 있고 자포자기 상태에서 도피 자금을 마련하거나 또는 생을 마감하고 가족에게 돈을 전달하는 목적을 가질 수 있다. 경찰은 구속된 전 씨를 상대로 가족에게 줄 돈을 왜 현금으로 마련하려 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네, 보신 대로 스토킹 표적이 된 피해자를 살리려면 가해자를 피해자에게서 안전하게 분리하는 게 가장 필요해 보입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온 전문가시죠.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나왔습니다. 네, 바로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스토킹 처벌법이 생기기 전부터 본질은 가해자 분리다. 이걸 지속적으로 강조를 해오셨는데요. 네. 이번 사건도 그렇고요. 스토킹 범죄만의 전형적인 특성이 있다는 건가요? 그렇게 볼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아직까지 무슨 일이 일어난 건 아닌데 계속 생명에 위협이 될 만한 어떤 협박 비슷한 그런 행위들을 하는데 문제는 그게 그렇게 남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사회가 전통적으로 믿어왔던 것처럼 구애 행위하고는 굉장히 성격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결과적으로 인명피해가 나는 사건이 스토킹 연장선상에서 꽤 많이 발생하고 있다. 네. 저희가 보여드렸지만 이제 범행 30분 전까지 피해자와 직접 마주치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이번 사건에서 이걸 놓고 계획살인이 아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가 보시기엔 어떤가요?
지금 뭐 논쟁의 여지 없이 계획살인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게 여러 가지를 예상하면서 물건들, 흉기 등등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사전에 미리 마주친 이유는 그날 이 사람의 이제 어떤 행동, 순찰을 도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미리 접근을 했던 것 같고, 그건 결국은 예상한 행위를 계획하고 그래서 계획적인 뭐 여러 가지 행위를 몸소 범행으로 옮겼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법무부가 이제 스토킹 처벌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피해자가 처벌하지 말아달라고 하면 수사나 기소를 못한다. 이 조항을 빼면 협박을 하거나 합의를 종용하는 일을 줄일 수 있다는 건데요. 이게 핵심을 짚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핵심을 짚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가 모든 것을 의사결정하는 지금 현재의 스토킹 범죄의 상황, 그러니까 피해자만 제압하면 된다, 내지는 설득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고소를 취하하도록 종용하는 것을 이제는 소용없다. 피해자를 아무리 설득해봤자 사건은 진행되고 수사기관은 수사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반의사 불벌죄가 폐지되는 것은 지금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가해자 인권도 물론 뭐 보장을 해야겠지만은 피해자 목숨을 못 지킨다면 소용이 없을 겁니다. 스토킹 범죄가 원칙은 일단 구속을 해야 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스토킹 범죄가 모두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초기 단계에서 굉장히 그 위험도를 잘 평가를 하고 위험한 사건의 이제 어떤 양상을 예견한다면 그런 사건들은 가해자를 감시하고 네. 피해자로부터 분리시키는 게 꼭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둘 간의 문자, SNS를 통해 가지고 이제 생명의 위협을 하는지, 감시를 하기 위해서 CCTV에 계속 피해자 주변을 돌아다니는지 그런 것들을 수사를 하면 됩니다. 이번 사건도 두 가지 시선이 있는 것 같아요. 결국 네. 여성이기 때문에 당한 거다. 아니다. 이것은 성 문제와 관련이 없다. 여성, 남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된다는 시각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는데요. 네. 교수님이 개인적으로 판단하시기엔 어떻습니까? 글쎄, 물론 뭐 피해자가 너무 안타깝게도 정말 그 여성이었던 점이 지금 굉장히 많이 부각이 돼요. 근데 문제는 스토킹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남성인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 피해자와 가해자의 문제이지 이것을 젠더의 문제가 아니다. 그죠. 예. 굳이 젠더로 몰아갈 필요는 사실 없고요. 그런 논쟁이 오히려 이런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에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흰남노가 쓸고 간 지가 얼마나 됐다고 지금 남쪽 해안가에 사시는 분들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14호 태풍 남마돌이 북상 중인데요. 초강력 등급으로 세력도 커집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비바람도 몰아칩니다. 김태영 기자가 자세히 보도합니다. 태풍 흰남노에 휩쓸렸던 가게에서 복구 작업이 한창입니다. 배들은 일찌감치 언덕 위에 빼놨습니다. 지난 6일 몰아닥친 태풍 흰남노로 입은 피해를 조금씩 복구해 나가고 있는데 또 태풍이 온다는 소식에 망연자실합니다. 만약에 이번 태풍이 큰 피해를 한 번 더 준다면 뭐 사실상 장사는 접을까라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산 등 영남 해안, 제주도는 태풍 남마돌의 영향으로 내일 오후부터 비바람이 예보됐습니다. 남마돌은 현재 일본 오키나와에서 450km 떨어진 동쪽 해상을 지나 올라오고 있습니다. 내일 일본으로 방향을 꺾어 모레 오후 규슈 지방에 상륙하는데 강풍 반경이 400km가 넘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위력도 곧 최대 풍속 초속 55m의 초강력 등급으로 강해져 이달 초 우리나라를 강타한 흰남노와 비슷해집니다. 다만 일본으로 방향을 틀면서 세력이 다소 약화돼 한 단계 낮은 매우 강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 남마돌이 우리나라와 가장 가까워지는 시점은 모레 새벽부터 낮 사이. 해안을 중심으로 최대 순간 풍속 초속 25에서 35m로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고 제주도와 영남 해안 쪽에는 시간당 최대 60mm의 장대비가 쏟아질 수 있습니다. 기상청은 태풍 경로가 쉽게 바뀔 수 있는 상황이라며 예보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네, 우리는 지금도 실내에서 무조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OECD 국가 가운데서 알고 보니 우리나라만 마스크 착용 의무가 있습니다. 박소영 기자입니다. 해외에서 한국으로 들어온 외국인에게 한국의 마스크에 대해 물었습니다.
몽골에서 막 마스크 안 쓰고 다니다 여기 와서 마스크를 쓰니까 약간 조금 불편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숨 쉬기도 좀 힘들고. 질병관리청이 OECD 38개국 중 취합 가능한 19개국을 조사한 결과 미국과 프랑스 등 7개국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었습니다. 독일과 호주 등 나머지 12개국은 의료 복지시설 등 일부 장소로만 착용이 제한됐습니다. 일본도 실내에서 주위와 2m 이상 떨어져 대화가 없으면 마스크를 벗어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건물 내부와 대중교통, 50인 이상 참석하는 실외 집회나 공연 등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 방역당국은 실내 마스크 해제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실내 마스크는 사실은 우리나라만큼 강하게 하고 있는 나라는 별로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들의 의견은 분분합니다. 해제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가 개인 방역 위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아무래도 마스크를 끼다 보면은 외관적으로라도 조금 더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시기상조라는 전문가 의견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마지노선인데 지금 뭐 해제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왜냐면 지금도 5, 6만 명이 나오고 하루에 6, 70명이 돌아가시고. 한편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전용인 모더나 2가 백신을 오늘까지 161만 회분 도입했고 다음 달부터 접종을 시작합니다. 채널A 뉴스 박소연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국회에서 만든 법안을 거부하고 되돌려 보낼 수 있죠. 바로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번째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기업이 파업으로 피해를 입어도 노조원들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게 만드는 일명 노란 봉투법을 겨눴습니다. 송찬욱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노란 봉투법이 통과될 경우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노란 봉투법은 노동조합의 파업 등으로 생긴 손실에 대해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법안으로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의원 56명이 공동 발의했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한다는 헌법을 고쳐야 하는 사안이라며 노란 봉투법이 헌법에 어긋나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 제적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재의결되기 때문에 야당 단독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불법 파업에 대해 엄정 대응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산업 현장에 있어서 또 노사 관계에 있어서 노든 사든 불법은 방치되거나 용인돼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힘은 노란 봉투법뿐만 아니라 쌀 강제 매입법, 감사 완박법 등 쟁점 법안을 민주당이 밀어붙일 경우 윤 대통령이 적극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이 민생 입법이라고 주장하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 손을 놓고 있다가 이제야 나서는 게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민주당은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입법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커지면서 윤 대통령의 순방 후 추진되는 여야 대표 회동이 불투명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은 주호영 의원 또 이용호 의원이 맞대결합니다. 주호영 의원은 당내에서 추대설이 나오기까지도 했는데요. 여기에 이용호 의원은 윤심은 없다고 맞섰습니다. 이현수 기자입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원내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후보 등록일인 오늘 SNS에 글을 올려 지금 우리 당에 내 역할이 꼭 필요하니 피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많이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위기 수습을 위한 것이니 권성동 원내대표의 잔여 임기인 내년 4월까지만 원내대표직을 맡겠다고 했습니다. 당내 친윤계 인사들 사이에서 추대설이 나왔던 주 의원이 직접 경선판에 뛰어들자 박대출 의원 등 출마를 고심했던 다수 중진 의원들은 뜻을 접었습니다. 다만 주 의원이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으로 직무 정지가 된 직전 비대위원장이란 점에서 당 일각에선 쇄신 분위기와 맞지 않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주 의원과 맞대결을 펼칠 이용호 의원도 오늘 후보 등록을 마치며
윤심은 없다고 견제구를 던졌습니다. 당이 너무 무기력해요. 그러니까 윤심만을 바라보는 이런 형태. 더구나 윤심이라고 하는 게 있지도 않은 허구이고. 임기는 1년을 채우되 중간평가를 받겠다며 주 의원과 차별화를 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모레 의원총회에서 차기 원내대표를 선출합니다. 채널A 뉴스 이현수입니다. 네, 여랑야랑 정치부 김철중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네, 모양 빠진 민주당인데요. 최근 여야 시의원들의 실언 때문에 벌어진 일이 있어요. 네, 민주당이 여당 소속 시의원을 비판했다가 불과 몇 시간 뒤 이번에는 민주당 시의원의 발언 논란 때문에 체면을 구긴 일이 있었습니다. 먼저 지난 14일이죠. 국민의힘 이승복 서울시의원이 주민들에게 고성을 질러 논란이 됐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이 얼마나 국민을 우습게 여기는지 여과 없이 보여준다고 맹비난했습니다. 그런데 논평을 내고 약 35분 뒤 바로 이 발언이 알려진 겁니다. 좋아하는 친데 그걸 안 받아주고 하니까 여러 가지 이제 폭력적인 이제 대응을 남자 직원이 한 것 같은데요. 31살의 청년입니다. 서울 시민이고 가해자든 피해자든 진짜 부모의 심정이 어떨까요? 지금 뭐 신당역 사건의 국민적 공분이 큰 상황에서 여당 시의원의 태도를 지적하자마자 이번에는 민주당 시의원이 공감하지 못할 발언을 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자기 딸이라도 그런 말을 했겠느냐 이런 비판이 쏟아지는 건데요. 민주당 서울시당은 부랴부랴 긴급 회의를 열었고요. 이 의원 발언이 부적절했다며 윤리심판원에 회부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을 비판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머쓱한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도 빠르게 대응을 했습니다.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자, 영빈관 신축 계획이 논란이 됐고 어제 저녁에 또 윤 대통령이 바로 철회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면 이제 논란이 다 끝난 건가 싶은데요.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인수위 시절 윤 대통령의 발언 먼저 들어보시죠. 뭐 지금 뭐 1조니 5천억이니 하는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는데 그건 좀 근거가 없고요. 그래서 496억의 예비비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이미 대통령실 이전에 수백억 원의 비용이 더 들어갔다며 대통령이 거짓말을 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각 부처 예산에 숨겨진 추가 이전 비용만 약 307억 원이고 여기에 직원 숙소 건축, 기존 청와대 정비 비용을 더하면 1조 원이 훌쩍 넘는다는 겁니다. 사실 뭐 비용보다 더 큰 이제 문제가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번 영빈관 신축 결정이 누구 지시에 따른 것이냐 이것을 확인해야 된다 이러면서 대통령실을 압박하고 있잖아요. 네, 바로 김건희 여사가 과거에 한 발언 때문인데요. 김 여사가 과거에 기자랑 통화를 하는 도중에 영빈관을 옮길 거야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영빈관 신축 추진을 비롯해 각종 의혹과 논란의 진실을 특검을 통해 규명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이런 논란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실은 왜 영빈관 신축을 추진했을까요? 네, 저희가 대통령실을 추가로 취재해 보니까 논란이 예상됐지만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이런 입장입니다. 실제 취임 이후 주요 행사를 진행해 봤는데 공간도 작고 너무 초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합니다. 물론 김 여사의 과거 발언이나 비용 문제를 두고 논란이 예상됐지만 국격에 걸맞는 영빈관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겁니다. 하지만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설명 없이 예산에 끼워 넣었고 논란이 되자 하루 만에 번복한 것을 두고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자, 국민의힘이 오늘 입장을 내놨는데요. 오히려 민주당이 이제 국정 운영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네,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비난의 화살을 민주당으로 돌렸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나라비 천조 시대를 만든 민주당이 세금 낭비를 운운하고 있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민주당이 특검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이재명 대표 부부에 대한 수사를 영부인 특검으로 물타기해야 한다는 강박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 보겠습니다. 요즘에 조정훈 시대전화 의원이 핫해졌죠. 누구를 만나자고 했습니까?
네, 바로 민주당 강성 지지층 이른바 개딸들에게 공개 만남을 요청했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김건희 특검법이 패스트트랙을 통과하려면 법사위원인 조 의원의 동의가 필요한데요. 조 의원이 최근 반대 의사를 밝히자 민주당 지지자들이 문자 폭탄과 항의 전화를 쏟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다음 주 금요일에 실제 몇 명이나 찾아올지 또 혹시나 현장에서 어떤 소란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조 의원 이런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욕설과 고성은 금지, 오는 순서대로 5분씩 대화, 특검 말고 민생도 이야기하기입니다. 이게 대화가 되겠냐, 싸움 날 거다라는 목소리도 있지만 만나서 서로 얘기를 하다 보면 아, 그런 생각을 갖고 이런 생각을 하셨구나라는 것도 알게 되는 경우가 살다 보면 있잖아요. 각자의 소신과 주장도 중요하지만 일방적인 비판이 아닌 건전한 토론 문화가 자리 잡았으면 합니다. 네,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와 연루자도 수법도 똑 닮은 대장동 축소판, 바로 위례 신도시 사건입니다.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두 사건에 모두 연루된 인물이죠. 남욱 변호사가 어제 구치소에서 체포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손인혜 기자입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으로 서울구치소에 구속 중인 남욱 변호사를 검찰이 체포한 건 어제 저녁. 남 변호사가 피고인으로 참석한 대장동 재판이 끝난 직후였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남 변호사의 구치소 수용실 등에서 압수한 증거물 관련 조사를 계속 거부해 체포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기밀이 유출된 정황을 포착해 수사해왔습니다. 남 변호사는 대장동 축소판으로 불리는 위례 신도시 개발에도 깊숙이 관여한 인물. 남 변호사 아내는 위례 신도시 개발 시행업체의 자산관리회사의 이사를 지냈습니다.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 당시 성남시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혹시 어떤 점 소명하실지 먼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냥 사실대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잘 소명하고 있고 앞으로도 사실대로 다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남 변호사 측은 일주일에 2-3번씩 열리는 대장동 재판 준비 때문에 조사에 응할 여력이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대장동 사건으로 구속수감 중인 유동규 전 성남도계공 기획본부장도 같은 사안으로 소환 통보를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손인혜입니다. 국제 마약 범죄를 다룬 드라마 수리남을 둘러싼 논란과 관심이 뜨겁습니다. 주인공의 모델이 된 실존 인물에 대한 관심도 높은데요. 사건을 보다 사일부 성혜란 기자가 나왔습니다. 네, 배우 황정민 씨가 연기한 마약 조직 대부가 실존 인물을 모델로 한 거죠? 네, 1990년대 말부터 남미 수리남에서 국제 마약 조직을 이끈 마약왕 조봉행을 모델로 했는데요. 코카인은 자연적으로 태어난 주님의 은총이야. 그 은총을 다룰 수 있는 건 나밖에 없어. 네, 드라마에선 목사로 등장하지만 마약왕 조봉행은 1980년대 수리남에서 선박 냉동기사로 8년간 일했습니다. 국내에 왔다가 사기 사건으로 수배자 신세가 되자 다시 수리남으로 도피한 겁니다. 이 생선 가공 공장을 운영하며 미립국 알선 일을 했는데 벌이가 시원치 않자 남미 최대 마약 조직과 손을 잡고 마약 사업에 발을 담그는데요. 국가정보원 그리고 해외 수사기관 등의 공조 수사 끝에 2009년 브라질 상파울루의 공항에서 체포돼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네, 저희가 드라마 얘기로 끝내려는 게 아니라 이제 성 기자가 조봉행의 마약 조직을 추적한 검찰 수사관을 직접 만났잖아요. 네네. 조봉행이 몸담은 마약 조직을 계속해서 추적해온 베테랑 검찰 수사관 직접 만나서 들어봤습니다. 한국에도 사업원 사람들 끌어들여요. 그 장관까지 속여주면서 원목 속에 코케인을 넣어서 본격적으로 반출하려고 시도했던 거예요. 그게 그 쓰던 별장이에요. 옛날 호텔레스가. 거기에 이제 사람들을 자게 했죠. 한국에 나른 사람들 대기할 때. 수리남의 전 대통령이 취임 전에 사용했던 별장을 조봉행에게 내어줬고 조 씨가 이곳을 마약 운반책의 숙소로 썼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조봉행이 우리 교민까지 마약 운반책으로 포섭했다고요? 네, 경제 사정이 어려운 한인 주부 등에게 접근해서요. 보석 원석을 날라주면 4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주겠다며 실제로는 코카인 등 마약을 운반케 한 겁니다.
이들이 공항에서 체포되는 일도 잇따랐는데요. 영화 집으로 가는 길에서 배우 전도연 씨가 연기한 실존 인물 장미정 씨도 조봉행 일당에게 속아 마약을 운반했다가 프랑스 공항에서 체포돼 2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습니다. 그 체포되고 나서 편지를 한 100여 통 남편한테 윤모 씨한테 보내는데 그거를 보면 눈물 나올 정도예요. 이게 3살 정도였는데 젖병을 어떻게 하라, 예금은 어떻게 하고 참 모든 게 안 되잖아요. 그 출소해 와가지고 여기서 만났어요. 서울지검에서. 이 아저씨가 많이 도와줬다고 이렇게 하고. 네, 2000년대 초반에 비슷한 범죄가 계속해서 속출하자 우리 수사팀이 당시 남미로 넘어가서 2주 넘게 체류하며 마약 조직을 추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조봉행이 수리남으로 돌아가서 살아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네, 인터넷 등에는 조봉행이 지난해 만기 출소를 해서 수리남으로 돌아갔다. 맞아요. 정보가 이렇게 네. 퍼져 있거든요. 저희가 직접 취재를 해보니까 조 씨는 6년 전인 지난 2016년 4월 국내에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징역 10년형을 선고받고 전남 해남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고혈압 등 지병이 악화됐고요. 형 집행이 정지돼서 광주의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상태가 악화돼 64세 나이로 병사했습니다. 요즘 저희가 마약 사건 자주 보도하게 되는데요. 그만큼 마약이 우리 사회에도 곳곳에 퍼져 있죠. 네, 지난해 기준에 마약 사범은 16,000여 명으로 10년 전보다 70% 이상 늘었습니다. 하지만 마약 수사 인력은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하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마약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260여 명밖에 안 돼요. 정도가. 정부에서도 심각하게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어요. 특히 그 수사 인력 문제에 대해서는 네, 전문성 높은 마약 수사 인력 양성이 시급하다는 목소리입니다. 네, 지금까지 사건을 보다였습니다. 물가치 솟는다는 소식 지치지도 않고 들려옵니다. 이번에는 우유입니다. 젖소에서 짜낸 원유 가격이 뛰어서 마시는 흰 우유 한 팩이 곧 3,000원을 넘을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우유를 넣은 음료, 빵, 아이스크림까지 줄줄이 오를 공산이 큽니다. 안보경 기자입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원유 용도별 차등 가격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유업체가 낙농가로부터 원유를 사들일 때 마시는 우유와 치즈, 버터 등 유제품에 쓰이는 우유의 가격을 따로 매기는 게 핵심입니다. 마시는 우유의 가격은 그대로 유지되고 유제품에 쓰이는 가공유는 더 낮은 가격에 공급됩니다. 정부는 현재 생산비로만 결정되는 우유 가격이 보다 안정화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당장 결정을 앞두고 있는 올해 원유 가격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국제 곡물가가 크게 올라 사료 역시 40%가량 뛴 상황. 이를 반영하면 원유 가격은 리터당 최대 58원까지 오릅니다. 현재 2,000원 후반대인 1리터짜리 흰우유가 3,000원대에 판매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원유 가격이 올라서 제품 가격도 오를 것 같긴 한데요. 소비자 가격이 얼마가 될지는 아직은 결정되질 않은 것 같습니다. 우유가 들어가는 라떼, 스무디, 빙수, 그리고 빵을 파는 카페들은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합니다. 한 300원 정도 오른다고 치면은 저희 입장에서는 우유 값이 한 20% 인상되는 효과이기 때문에 버티려면은 뭐 음료 가격의 인상밖에는 지금 할 수 있는 조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빵업계를 비롯해 아이스크림 업계 역시 하반기 가격 인상을 검토 중인 걸로 알려져 우유에서 시작된 밀크플레이션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영국에선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을 떠나보내는 추모 행렬이 나흘째 이어졌습니다. 영국 의회가 인권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죠. 중국 정부 대표단 조문을 막아선 가운데 왕치산 중국 부주석은 장례식에 참석하러 런던을 방문합니다. 김지혁 기자입니다. 위성에서 촬영한 영국 런던 웨스트민스터 궁전입니다. 템스 강변까지 조문 행렬이 장사진을 이뤘습니다. Gosh, yeah, absolutely amazing, and I'm so pleased I've stood there for, I think it's about 14 hours, but it's been worth every minute, every minute. 8km 넘게 줄이 이어져 400명 넘게 기절해 구급대원들의 치료를 받자 정부는 결국 6시간 동안 새로 줄을 설 수 없게 했습니다. 축구 스타 데이비드 베컴도 참배객들과 사진을 찍으며 13시간 동안 조문 순서를 기다렸습니다.
새벽 시간에 오면 한산할 줄 알았다는 베컴은 여왕의 관 앞에서 눈가를 훔치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This is not safe, excuse me. Her Majesty today, and I think it didn't matter how long we were there. 반면 장시간 대기 없이 조문할 수 있는 영국 상하원 의원들은 4명까지 동반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영국의 주재하는 중국 외교관들은 조문에 나섰다가 하원 의장의 반대로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여왕의 관이 안치된 웨스트민스터 홀은 의회 관리구역으로 중국과 신장 위구르 인권 문제로 외교 갈등을 겪고 있는 영국 의회가 접근을 막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정부는 오는 19일 영국 정부의 초청으로 왕치산 중국 국가부 주석이 여왕의 장례식에 참석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영국 의원 일부는 중국 대표단의 초청에 대해 우려하는 서신도 보내 왕치산 부주석의 방문을 놓고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英方作为主人，理应秉持外交礼节和待客之道。 여왕의 장례식을 앞두고 남아공에서는 식민지 시절 약탈당한 다이아몬드를 돌려달라는 요구가 거셉니다. 남아공 광산에서 발견된 사람 심장 크기의 다이아 원석은 1907년 영국 왕실 소유가 됐고 장례식 날 여왕의 관 위에 놓일 왕관과 지팡이 장식에 사용됐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혁입니다. 미국 바이든 정부가 발표한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에 한국이 피해를 볼 거라는 걱정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전기차, 또 바이오 산업까지 피해 분야도 늘어나는데요. 이 법에 반대한다는 발언이 미국 유력 대선 주자급 정치인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레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가 한국산 전기차의 보조금을 제외하는 내용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They're investing billions of dollars in the U.S. to build auto manufacturers, and we ought to be encouraging that more. I was opposed to the bill. 미국 행정부를 접촉했던 호건 주지사는 바이든 대통령이 중간 선거 승부수로 띄운 법안인 만큼 당장 뒤집기는 힘들다면서도 미국 내 달라진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법안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긴밀한 대화를 나눴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People are now much more aware of the grave concerns that Korea has about the damage it could do. And after the election, I believe, some accommodations and maybe some compromise can be worked out. 코로나19 유행 초기 한국산 진단키트 공수에 도움을 줬던 아내 유미 호건 여사는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을 드러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몇 군데가 없었고 눈물이 펑 나오더라고요. 비행기를 본 순간에. 2년 뒤 차기 대선 후보로 출마를 권유하겠냐는 질문에 대해 호건 여사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로 대신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팥빙수, 또 분식이요. 디저트의 나라인 프랑스를 파고들었습니다. 어찌나 장사가 잘 되는지 슬쩍 한국 간판다는 중국계도 등장했습니다. 어떤 메뉴, 어떤 맛이 미식가인 프랑스 사람 입맛을 사로잡았을까요? 세계를 가다 파리 조은혜 특파원입니다. 시원한 얼음가루가 쏟아져 나와 눈처럼 쌓입니다. 단팥과 찹쌀떡을 곁들인 한국 대표 디저트 팥빙수입니다. 매장 손님들 가운데 한국인은 거의 없습니다. 고소한 인절미 가루와 쫄깃한 찹쌀떡과 달콤한 단팥. 이러한 한국적인 팥빙수가 디저트의 나라 프랑스에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프랑스인들은 시원한 얼음과 상큼한 유자로 만든 점을 매력으로 꼽습니다. 달콤한 아이스크림을 얹은 수박 빙수, 노란 망고가 가득한 망고 빙수도 주문이 많습니다. Les charmes, je dirais vraiment les saveurs. Comme c'est de la glace pilée, j'avais jamais vu un dessert comme ça avec de la glace pilée et avec du thé vert. On a des boissons aussi avec du yuza. 프랑스에서 한국식 디저트가 인기를 끌자 현지 마트에도 미숫가루 같은 한국식 재료를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Et il y a des supermarchés à Paris qui font les sachets de poudre de misugaru. Donc j'ai commencé à en acheter, à en faire chez moi. 분식집도 프랑스에서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불고기, 비빔밥으로 대표되던 한식을 넘어 최근엔 김밥과 어묵, 떡볶이입니다. 물컹한 떡과 매운 소스가 까다로운 프랑스인 입맛에 파고들기까진 SNS가 한 몫을 했습니다.
J'ai découvert le restaurant sur TikTok. En fait, c'était une vidéo un peu présentative du restaurant où une personne avait dégusté plusieurs plats et ça avait l'air super bon, c'est pour ça que je suis venue. 취재진이 방문한 가게는 하루 최대 250인분을 팔고 있고 1년 새 매출도 30% 정도 늘었습니다. 프랑스만이 아닙니다. 영국에선 한국식 홍대 포차주점이 젊은이들의 인기를 끌고 대형 분식집 앞엔 긴 줄이 이어졌습니다. 최근 유럽에서 문을 연 식당은 K-팝과 K-드라마를 즐기는 젊은이들이 중심입니다. 그 안정적인 메뉴보다 다양한 저희 맛있는 음식들이 많이 있으니까 다양한 메뉴로 그렇게 좀 더 도전을 해보시면은 저희 한식이 좀 더 세계화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유럽에서 한국 분식이 인기를 끌자 한국 간판을 걸고 장사를 시작하는 중국계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채널A 뉴스 조은아입니다. 전기차에 불이 붙으면요, 웬만한 산불을 진압하는 것만큼 많은 불을 오랜 시간 퍼부어야 합니다. 그럼 소방관들은 어떻게 전기차 화재에 대응하고 있을까? 재현 실험으로 그 노고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홍진호 기자입니다. 화염에 휩싸인 전기차. 수만 톤 물을 뿌려도 차량 내부 온도는 1000도까지 치솟았고 진화에는 7시간이 걸렸습니다. 전기차 한 대에 불을 완전히 끄는데 들어가는 시간과 물의 양은 웬만한 산불과 맞먹습니다. 배터리 열 폭주 때문. 배터리가 손상되면 순식간에 수백 도까지 치솟으며 열이 계속 끓어오르는데 재발화와 감전 위험에 열이 식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최근 얼마 전에 그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일주일 뒤에 그 폐차장에서 다시 재발화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전기차 화재 상황을 재현해 봤습니다. 전기차 밑부분에 불쏘시개로 불을 붙이자 차량이 순식간에 검은 연기와 시뻘건 불길을 내뿜습니다. 통상 소방차가 도착하는 시간을 감안해 화재 발생 7분이 지난 후 소방관들이 진압에 나섭니다. 아이스볼을 차량 밑으로 던져놓고 질식 소화포를 덮은 뒤 위에 있는 연신 물을 뿌립니다. 차량 온도를 낮춰 배터리 열 폭주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완벽한 화재 진압보다는 초기에 안에 있는 요구 조절이라든지 구출하기 위해서 온도를 낮추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90도까지는 떨어졌고요. 더 효과적인 건 수조에 아예 집어넣는 것. 높이 조절형 수조가 전기차 충전소가 많은 고속도로 휴게소에 설치됐습니다. 상반기 기준 국내 전기차 보급 대수는 29만 8천여 대. 올 연말이면 45만 대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친환경차 보급 못지않게 화재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합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한국 야구의 전설 그리고 전직 메이저리거들이요 팀을 꾸려서 홈런 대결을 펼쳤습니다. 오랜만에 이승엽 선수 같은 반가운 얼굴도 눈에 띄었는데요. 물론 몸은 예전 같지 않지만 승부욕만큼은 여전히 불탔습니다. 정윤철 기자입니다. 국민 타자 이승엽이 힘차게 때린 공이 펜스를 훌쩍 넘어갑니다. 국내 최다 홈런 기록 보유자 이승엽의 시원한 스윙은 여전했습니다. LA 다저스 시절 류현진의 동료로 메이저리그 통산 317개의 홈런을 때려낸 에이드리언 곤살레스. 부드러운 스윙으로 연달아 홈런을 쏘아올립니다. 메이저리그 사무국이 야구 세계화를 위해 마련한 홈런 더비의 열기는 뜨거웠습니다. 한국 레전드와 전 메이저리거 등이 4개의 메이저리그 팀으로 나뉘어 경쟁했습니다. 한 타석당 타격 기회는 25번. 정식구장보다 작은 특별구장이지만 모처럼 타석에 선 선수들이 담장을 넘기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좀 미리 준비 좀 했어야 되는데 운동량이 진짜 많이 치고 싶었는데 그래도 오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팀별로 다른 종목 선수가 한 명씩 참가한 와일드카드 중엔 쇼트트랙 곽윤기가 눈에 띄었습니다. 예선에서 홈런은 치지 못했지만 이승엽의 뜬 공을 민첩하게 잡아냈습니다. 수비팀이 뜬 공을 잡아도 홈런처럼 한 점을 챙깁니다. 주변에 그 야구 좋아하는 동호인 친구들이 많은데 그 친구들한테 평생 안주거리가 되지 않을까. 이벤트였지만 승부는 치열했습니다. 결승에서는 정근우가 15개의 홈런을 때려낸 LA 다저스 팀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인철입니다.
제14호 태풍 남마돌이 매우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북상 중입니다. 우리나라로 향하지 않을 걸로 예상되지만 우리나라와 가까워지는 내일 새벽부터는 영향을 주겠는데요. 이 태풍 앞쪽에 더운 공기가 밀려오는 데다 동풍이 불어 서쪽에는 이 30도를 넘는 폭염이 예상되고요. 영남 해안가 이남으론 강한 비바람이 휘몰아치겠습니다. 비는 모레까지 영남 해안과 제주 산지에 150mm로 가장 많은 양이, 또 영동과 영남 해안가로는 100mm가량 퍼붓겠습니다. 이 지역의 강풍은 오후부터 초속 30m로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이 태풍이 몰고 온 공기로 서쪽엔 폭염특보가 연이을 발표되는데요. 월요일까지는 30도 안팎을 유지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